20살 남짓한 청년이 카메라 앞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자폭하지 못한 걸 꼽았다면 그건 신념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2명이 있습니다. 20대의 리 씨와 백 씨. 올해 1월 문화방송 PD수첩이 이 두 사람을 만나 2부작으로 내보내면서 그 얼굴과 목소리가 한국 안방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방송을 보신 분들이 거의 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죽지 못한 게 한스럽다는 그 말. 우리는 이걸 보통 세뇌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 문장은 광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산수에서 나온 말이에요. 살아서 돌아갔을 때 남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산을 이미 끝낸 사람의 문장입니다. 북한군에는 포로 규정이나 포로 교환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탈북한 군 출신 인사들은 증언합니다. 잡히면 죽어라. 그게 교육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 두 사람은 왜 1년 반이 지나도록 서울에 못 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왜 하필 이 2명만 그렇게 집요하게 돌려달라고 할까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던져놓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전쟁포로 처우조정본부 관계자가 한국 취재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는 자기 편에서 싸운 다른 나라 포로들에 대해서는 요청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북한군 포로 송환만큼은 여러 차례 물어왔다. 서울신문이 올해 5월에 전한 내용입니다. 수십만 명이 오가는 전쟁에서 딱 2명입니다. 이 2명에만 반복해서 손을 내미는 나라가 있다는 것,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프레임을 하나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북한 청년 2명의 딱한 사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법에 써놓은 문장을 실제로 지킬 능력이 있느냐를 묻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도는 북한군 포로 한국행 추진, 이 한 줄에서 끝납니다. 왜 1년 반이 걸렸는지, 지금 누가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 그 구조를 뜯어보는 기사는 손에 꼽아요. 그러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선 안타까운 사연 하나로 소비되고 넘어갑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늑장 부린다는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씁니다. 다른 쪽에서는 인권 문제라고만 부릅니다. 둘 다 자기 프레임에 필요한 만큼만 잘라 쓰는 거예요. 정작 이 두 사람의 발이 묶여있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엇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는 화면에 잘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 사안의 구조를 설명한 리포트가 몇 개나 되는지. 오늘은 세 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표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밑에서 누가 이 2명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지. 먼저 표면입니다. 두 사람이 붙잡힌 건 지난해 1월 쿠르스크 전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밝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북한군 안에 항복 금지령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북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 가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 하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국정원과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를 수천 명 규모로 추산해 왔습니다. 그 규모의 병력이 1년 넘게 최전선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포로는 2명입니다. 부상자 수백 명이 나오는 전투에서 포로가 2명이라는 건 통계가 아니라 지침의 결과예요. 잡히기 전에 처리하라는 지침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은 PD에게 이런 걸 되물었다고 하죠.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느냐고. 그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북한이 인정했다면 자기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살려달라는 말보다 먼저 나온 게 그 확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은 전쟁 초기에 파병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우리 군인은 거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참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부인할 땐 없다더니 이제 와서 우리 병사라고 합니다. 양측이 소년을 국가 단위로 보고 있는 셈이에요. 문제는 그 인정이 자충수였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이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받으려면 북한이 참전을 공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두 사람의 신분은 확정돼요. 그런데 제네바 협약 118조는 적대 행위가 끝나면 전쟁 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우리 병사라고 인정한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통로가 생겨버린 겁니다.
물론 강제로 보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1952년 유엔 총회 결의는 포로의 귀환을 강제하기 위해 무력을 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아주 좁은 법의 틈입니다. 본인 의사라는 밧줄 하나로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 밧줄이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14명 규모의 포로 교환에 합의했을 때 이 두 사람은 교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강제 북송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포로 송환 요구 명단에 이 두 명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올려놓고 인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문화일보가 지난 6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들은 한국에 가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받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강제로 북에 보내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장이 다 참인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엔 문장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힘을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결국 북한 체제가 무섭다는 얘기 아니냐. 돌아가면 죽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끝내면 마음도 편하고 이야기도 깔끔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서울에 못 오고 있는 이유는 평양에 있지 않아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일정 중에 국내 한 민간 연구기관을 찾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을 돌려주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 명을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뉴스핀과 경향신문이 7월 초에 전한 내용입니다. 2명 대 수천 명. 여러분, 이 저울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정부가 몇이나 될까요? 자기 국민이 러시아 수용소에 잡혀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면요. 이 순간부터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인권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질 셈법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갑자기 인도주의에 눈을 떴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내내 포로 교환을 반복해왔습니다. 수백 명씩 명단을 맞춰서 다리 위에서 넘기고 받는 일이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억류된 자국민을 데려오는 건 정권의 존립이 걸린 과제입니다. 그런 나라에 2명을 조건으로 수천 명을 얹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러시아는 왜 하필 이 2명입니까? 첫째, 이 두 사람은 파병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서류도 아니고 위성사진도 아니고 말을 하는 증거예요. 어디서 뽑혀서 어떻게 이동했고 누구 지휘를 받았고 부상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이 증언이 서울에서 나오는 것과 평양에서 사라지는 것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인력 계약의 신용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북한에서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병력이든 노동자든요. 그러려면 보내준 사람은 반드시 돌려준다는 선례가 있어야 해요. 이번에 2명이 서울로 가버리면 다음 계약서에 붙는 위험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매달리는 건 두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거래의 신용도예요. 셋째, 북한 쪽 계산입니다. 지난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참여한 게 확인됐습니다. 파병은 이제 숨기는 일이 아니라 훈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서사는 죽은 병사로만 완성됩니다. 죽으면 영웅이고 살아있으면 오류 항목입니다. 살아서 적국 방송에 나온 2명은 그 서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없던 사례가 생깁니다. 파병 갔다가 살아서 다른 세상에 자리 잡은 사람. 전사 통지서를 받은 가족들에게 이 사례가 흘러들어가면 통제 비용이 올라갑니다. 영웅서사는 비교 대상이 없을 때만 굴러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2016년 서해로 헤엄쳐 귀순한 뒤 지금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철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에서 그 중에서도 사상 검증을 통과한 인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총괄하는 걸 합니다. 자기 생활을 스스로 까발리고 서로 지적하는 자리예요. 그 기록이 쌓여서 사람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뒤집어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충성심으로 뽑았다는 건 충성심이 시험대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인원만 골랐다는 뜻입니다. 돈에 팔려가는 길인 걸 알아채면 안 되는 사람들로 채운 거예요. 용궁 좋다고 데려가는 그 길. 다들 결말은 아시잖아요. 가족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는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관측이에요. 탈북 인사들은 포로가 된 시점부터 이미 그 가족들이 관리 대상에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방송에 얼굴이 나온 뒤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북한 내부에는 살아서 포로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그대로 보셔야 해요. 우크라이나 쪽은 강제로 북에 보내지는 않겠다고 확인하면서도 조속한 한국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같이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5월에 키이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국민 수천 명의 석방카드와 2명의 신병을 같은 책상에 올려놓은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그 제안을 하필 서울 한복판에서 공개했어요. 외교에서 우연히 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계를 7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상에서 군사분계선 문제는 비교적 일찍 정리가 됐습니다. 접촉선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빨리 왔어요. 그런데 1951년 12월에 시작된 포로 송환 협상은 1953년 6월에 가서야 겨우 타결됩니다. 1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을 잡아먹은 쟁점이 딱 하나였어요. 포로는 자기가 돌아갈 곳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가? 유엔군 쪽은 포로가 갈 나라를 스스로 고르게 하자는 자발적 송환을 주장했고, 공산 측은 무조건 본국으로 보내라는 강제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는 그 질문 하나로 2년 가까이 협상장을 붙잡고 있던 땅입니다. 그 사이에도 전선에서는 사람이 계속 죽었습니다. 총성이 멎지 않은 채로 18달이 더 갔어요. 포로가 어디로 가느냐, 그 한 줄을 정하는 값이 그만큼 비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명짜리 사안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리 씨와 백 씨가 지금 붙잡고 있는 밧줄은 73년 전 판문점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원칙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우리 포로를 다 데려오지 못한 나라예요. 국군 포로 문제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직 남아있고 그 가족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1994년 43년 만에 스스로 탈출해 돌아온 국군 포로 조창호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국가가 데려온 게 아니라 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판문점에 놓인 다리에 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은 2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로를 데려오는데 실패해 본 나라라는 사실이 이번 사안의 무게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 결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트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시간 순서로 보시죠. 6월 22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과 기본적 합의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가급적 신속하게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겠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행 추진을 명시적으로 밝힌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6월 30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서울에 왔고 우리 외교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두 나라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우크라이나 장관은 회담 뒤에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풀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정부는 한국행이 확정되면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대우도 아니고 예외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진술은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붙어 있는지, 병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지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인도적 사안이자 안보 사안인 거죠. 여기서 국내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돈 주고 사람 받는 거냐? 왜 이제야 움직이느냐? 정부는 재건 지원과 포로 송환은 연계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계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안의 시계는 서울에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모스크바의 요구와 키이우의 자국민 계산 위에서 돌아갔어요. 상대가 준 카드가 안 바뀌면 우리 쪽 의지만으로 속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이 문제로 국제무대에서 이만큼 진도가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애초에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이철 씨가 직접 겪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에서 벌목일을 하던 북한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작업이 멈췄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튜브에 공개된 연락처를 뒤져서 탈북민 유튜버들과 방송국에 닥치는 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답이 없었어요. 해커일 수도 있고 북한 보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곳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2024년 말 그분은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착해 살고 있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설득당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되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철 씨는 세뇌가 안 풀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옆집에서 피자를 먹는데 나는 매일 치킨만 먹는다. 그런데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닭밖에 없는 줄 안다. 우물안개굴이라는 말이 왜 무서운 말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국내 논의를 보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전단이냐? 인터넷이 다 되는데 이런 말이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통제하는 내부망만 열려 있어요. 휴대전화는 2009년부터 보급됐지만 바깥 인터넷은 일반 주민이 절대 못 씁니다. 방식을 두고 싸우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맞추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대나무 숲인 셈입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체제가 버티는 거고 뚫리는 순간 설교도 방송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나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이 거의 같아요. 영상을 받고 자기가 살아온 것과 맞춰봤더니 퍼즐이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폭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던 그 청년은 지금 한국에 가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두 문장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철 씨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이 우크라이나로 떠나기 전에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포로들이 한국행을 꺼린다는 겁니다. 남쪽에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감시받고 착취당하며 산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인식을 깨야 하니까 실제로 북에서 온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자고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카메라 앞에서 택한 건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야, 일로 와. 한국에 와. 북한에서 배운 거랑 다르다니까. 오면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북한 말투 그대로 반말로 찍었습니다. 존댓말로 정중하게 초대하면 그쪽에서 짜인 연출로 본다는 걸 아니까요. 세뇌를 흔든 건 논리가 아니라 말투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대단한 설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붙잡혀 있는 동안 바깥을 받고 비교할 대상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뇌라는 건 사람을 개조하는 기술이 아니라 비교를 차단하는 기술이에요. 차단만 풀리면 대부분 스스로 풀립니다. 물론 두 사람이 실제로 서울 땅을 밟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요구도 그대로고 우크라이나가 안고 있는 자국민 문제도 그대로예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문장들 중에 가장 무게가 실린 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두 나라 정상의 합의입니다. 두 사람이 인천에 도착하면 뉴스는 하루면 끝날 겁니다. 화면 몇 장면 나가고 정착 절차 설명 조금 붙고 그렇게 소비되겠죠. 그런데 그날부터가 진짜 시험입니다. 러시아에는 아직 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선에도 북한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선례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손에 쥔 휴대전화를 켤지 말지 계산할 때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2명을 데려온 나라인지 2명도 못 데려온 나라인지가 그 계산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례를 읽는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양입니다. 파병 인원을 계속 내보내려면 내부에 이런 답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잡혀도 결국 돌아온다는 쪽인지 잡히면 그걸로 끝이라는 쪽인지 둘 중 어느 쪽이 사실이 되느냐를 지금 서울의 결정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낯선 번호로 연락을 해왔을 때 그 전화를 받을 사람이 이 나라에 남아있을까요? 오늘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도 결국 보는 사람 숫자입니다.